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제 인생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사연 유튜브에 보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써봅니다. 저는 지금은 꽤 잘 사는 편이에요. 꽤 잘 산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잘 삽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릴 때는 정반대로 아주 가난하고 불우했어요. 아마 정도로 표현하자면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사실 아빠가 교사셨는데 월급은 따박따박 받지만 그 돈을 제대로 집에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어서 저희 집은 제대로 된 수입원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로 아빠는 계속 밖으로 나돌면서 너무너무 많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여자 한 명도 아니고 다수를 데리고 놀면서 번갈아가며 바람을 피웠어요. 네, 그런 사람이 교사였답니다. 그런 주제에 학교에 나가 애들 가르쳤을 생각을 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엄마는 원래 외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다지 질이 좋지 않은 청년이었고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니 보수적이고 외골수였던 외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시면서 엄마와 연을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친정에마저 기댈 곳이 없었대요. 사실 외가댁도 그리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빌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결국 아빠가 아무리 바람 피우고 나쁜 짓을 해서 엄마가 힘들었어도 엄마는 참는 것밖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산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아빠는 어떤 상간녀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세상에. 정말 반지하방 그 좁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엄마와 저희 앞에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났던 아빠 모습이요. 전 남동생하고 손을 잡고 있었고 엄마는 집에서 나오다가 충격을 받아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야, 철수야, 너 이리 와라. 아빠가 갑자기 남동생을 부르셨어요. 동생은 그래도 남자라서 아빠한테 예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빠랑 친했거든요. 남동생은 엄마와 절 번갈아 보면서 머뭇거리더니 아빠에게로 달려갔어요. 아빠 옆에 있던 여잔 정말 예뻤어요. 빨간 입술에 곱게 기른 머리에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랑은 완전 달라 보였죠. 하지만 아빠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그 여자가 제 눈에 그렇게 고와 보일 리가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전 이미 그 여자가 아빠의 바람 상대라는 것도 알았고 저희 엄마의 적이라는 사실도 알았으니까요. 그 여자는 활짝 웃으면서 남동생을 보더군요. 저와 남동생은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남동생은 그때 딱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어머, 귀여워요. 자기 닮았다. 내 아들이니까 뭐. 그리고 나 닮았으니 공부도 잘할 거야. 쟤랑은 다르게. 딸은 필요 없지 뭐. 상간녀가 저를 보면서 희죽거리며 웃었어요. 아빠는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더니 곧 어깨를 으쓱 하더군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이혼할 거야. 네? 엄마는 너무 충격받아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연이어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당신 신분증하고 도장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서류 처리는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한 소리해서 나한테 걸림돌 대지 마. 애초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잘못이었으니까.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그래도 당신 예뻐 보여서 결혼했던 건데. 아휴, 내가 며칠 뒤에 와서 여기 집 보증금하고 다 빼서 가지고 갈 거니까 그때까지 짐 정리해놔. 아빠는 짜증내며 돌아서셨어요. 영문 모르는 남동생은 눈을 굴리며 아빠와 그 상간녀의 손을 잡고 갔죠.
저는 아빠한테 소리 질러서라도 뭔가 묻고 싶었지만 들을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는 너무 충격이었는지 말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셨죠. 아직 초등학교 고학년밖에 안 됐던 저는 엄마가 너무 걱정됐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엄마는 허공만 멍하니 바라본 채 계속해서 시간이 흘렀어요. 사실 결혼한 이후 엄마는 계속해서 아빠의 학대와 외도를 견뎌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상간녀를 데리고 나타난 것도 처음이었고 엄마와 이혼하겠다고 한 것도 처음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그동안 쌓여온 상처 위에 충격을 너무 크게 받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에서 깼을 때 엄마는 집에 안 계셨어요. 현관에는 엄마 슬리퍼도 그대로라서 전 처음에 집안에서 엄마를 찾았죠. 하지만 손바닥만한 집안에 엄마는 안 계셨어요. 전 점점 더 불안해져서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렇게 꼬박 하루를 혼자서 텅 빈 집안에서 불안에 떨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아빠가 왔어요. 아빠는 아주 귀찮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야, 너희 엄마 세상 떠났다. 아빠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아주 나중에 제가 큰 다음에 알게 됐지만 엄마는 맨발로 걸어나가 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렸던 저는 그냥 아빠의 말이 엄마가 죽었다는 뜻이라는 것만 알아듣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떡하지 애를. 아빠는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긁어댔어요. 혼자 온 줄 알았더니 뒤에 상간녀도 같이 왔더군요. 그 여자는 실내를 더럽다는 듯이 눈을 찌푸리고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남자인 아직 어리고 아들이니까 우리가 키우지만 여자인 너무 더럽고 너무 커요. 그래, 사실이야. 얘까지 키우는 건 우리가 너무 부담이고 보람도 없지. 아빠는 집을 정리하고 집주인과 뭔가 한참 얘기했어요. 그 와중에도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어서 전 불안한 채로 아빠와 그 여자 둘만을 번갈아 보면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야, 미영아, 너 말이다. 네, 아빠.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다 끝낸 아빠가 그제야 절 불렀어요. 전 아빠가 절 챙겨주는 줄 알고 급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아빠는 제 어깨를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거든? 네? 너희 외할머니 댁에 좀 가라. 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함께 살던 엄마도 동생도 갑자기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전 또다시 한번 아빠한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빠는 제게 알려주지도 않고 제 손을 잡고 차 타고 아주 먼 곳으로 갔어요. 차를 타고 거의 몇 시간이나 달려서 밤이 되어서야 도착했죠. 그곳에서 아빠는 어느 허름한 집 앞으로 가서 그 마당을 가리켰어요. 너 저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서 김미영이라고 네 이름 말해. 그럼 안에서 할머니가 나와서 너 보살펴 주실 거다. 아빠. 이제 앞으로 나 네 아빠 아니야. 알겠니? 아빠는 무척 짜증스럽고 지겹다는 듯 저한테 말했어요. 넌 이제 나한테 아빠라고 하면 안 돼. 난 이제 가정이 따로 있는 몸이고 이제부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살 거란 말이야. 너같이 실패한 가정의 아이는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알겠니? 하지만... 시끄럽다. 절대로 날 찾을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마라. 아빠는 그렇게 제 등을 밀어 어둡고 허름한 집 마당으로 들여보냈어요. 이미 너무 늦어서 어두컴컴한 밤인데 집은 나지막하고 낡아 있었죠. 어떻게 보면 마치 도깨비나 귀신집 같기도 했어요.
문과 창문으론 빛이 새어나오긴 했지만 전혀 생기는 없어 보였죠. 전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빠는 이미 그 자리에 없이 빈자리만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렸던 저는 오금이 저렸죠. 전 그래도 여기 계속 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걸어서 가다가 마당에 놓인 양철 대야를 차고서 깜짝 놀랐어요. 깡 하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렸죠. 누구야? 안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타났어요. 저 김미영인데요. 저는 눈을 딱 감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제 이름을 댔어요. 나타난 건 어떤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는 저를 자세히 보더니 세상에 하고 되뇌었어요. 그러다 깜짝 놀라 절 붙드셨죠. 아니, 너 왜 여기 혼자? 아유, 세상에. 그분이 제 외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너무 놀랐는지 절 끌어안고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셨죠. 집은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허름했어요. 안에선 쾌쾌한 냄새가 심하게 났고 노인 혼자 사는 집 특유의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가득했죠. 하지만 전 그래도 어른 한 명이 절 안아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본 외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서 안 떨어지려 했죠. 할머니는 절 끌어안고 우셨어요. 생전 처음 절 봤지만 마치 본 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셨죠. 너희 애비, 그 못된 놈한테 내 전화 연락은 받았다. 네 애미가 죽었다고 이미 장례까지 다 치렀다면서 전화를 했더구나. 아무리 우리 집하고 그 애가 인연을 끊었대도 죽은 소식을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건 아니지. 정말 아니지. 외할머니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할 만큼 우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가 그렇게 우시니까 같이 눈물이 났죠. 게다가 할머니가 끝없이 저희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우시니까 저도 저절로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가버리신 걸까? 날 이렇게 혼자 세상에 남겨두고. 그리고 왜 아빠는 남동생은 데려가면서 난 여기 둬버리고 가버린 걸까?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이 정말 많아 미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절 끌어안고 한참이나 우시다가 절 앉혀놓고 따뜻한 수정과를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참이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이것저것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죠. 너희 애비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건 나도 안다. 너희 엄마가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편지로 소식을 전해왔거든. 그 사이 너하고 네 동생 사진도 보내줘서 난 네가 익숙하단다. 할머니는 그러시면서 꼬깃꼬깃하게 접어서 보관해둔 엄마의 편지와 사진들을 내보여 주셨어요. 엄마의 필체와 저희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있더군요. 전 그것만 봐도 너무 슬퍼서 다시 눈물이 나왔죠. 할머니는 울지 말라면서 제 머리를 쓸어주셨어요. 너희 엄마가 많이 아팠다고 하더구나. 에휴, 그럴만 했지. 애비가 그렇게나 남봉꾼이었으니 말이다. 할머니는 아무래도 엄마가 아파서 돌아가셨다고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아빠가 그렇게 전달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할머니한테 엄마가 자살했다고 알려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외할머니에게 상처였겠어요. 그 후 전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외할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사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엄마는 외가에서 절연당했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셨나 봐요. 할머니는 딸이 그렇게 가버린 것에 대해 너무 가슴 아파하셨죠. 그리고 저를 그 대신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아빠가 바람 피우고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거의 1년 중 360일 정도는 힘들고 지쳐 있으셨거든요.
저와 남동생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그래도 지친 상태에선 아무런 힘도 나지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애정을 받거나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 밑으로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동생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 댁으로 온 뒤 저는 혼자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외할머니는 남동생을 아빠가 데려갔다는 말을 걱정하셨지만 딸인 제가 왔다는 것에 대해선 전혀 아쉬워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여자아이들이 살갑고 예쁘다면서 더욱 절 사랑해 주셨어요. 외할머니 댁은 시골이었지만 그래서 더 제가 적응하긴 좋았어요. 전 엄마와 함께 살면서 도시 학교에 다니면서 주위 친구들과 너무 생활 격차가 커 제대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시골에서 중요한 건 제가 누구 댁 손녀냐였지 뭐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었어요. 전 저희 할머니의 손녀였고 할머니는 이곳의 터줏대감과 다름없어서 다들 절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뛰어다니며 동네 친구들과 잘 놀게 되었어요. 비록 외가인 돈도 별로 없고 할머니 혼자 벌어서 절 키우셨지만 그래도 행복하기만 했죠. 외할머니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나무를 뜯어다 시장에 내다 파셨어요. 버스를 타면 30분 정도 나가 읍내에 도착하고 거기서 열리는 장에 채소를 파셨던 거죠. 전 심심하면 할머니 뒤를 따라 그 장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했고 할머니 옆에 앉아 장사하시는 것도 구경했어요. 아유, 할매 왔어? 그래. 오늘 채소도 상태 좋으니까 사가요. 장에는 할머니와 친한 상인분들도 여러 계셨어요. 그 근처 식당 주인분 중 한 분이 할머니의 단골이기도 했는데 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죠. 식당 자체는 작았는데 정말 맛있게 국밥을 끓여내는 집이었어요. 단지 그 집은 자식이 없어 걱정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중학생이 되었던 저는 그 국밥이 너무 맛있어서 혹시 집에서도 끓여 먹을 수 있을까 싶어 끓이는 법을 여쭤봤어요. 아주머니, 혹시 이거 어떻게 끓이는 거예요? 그건 왜 묻니? 우리 할머니가 가끔 아프시면 이 국밥 드시고 싶다고 해서요. 집에서 끓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할머니는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자주 아프셨어요. 그러면 꽤나 자주 이 집에 국밥을 먹고 싶다 하셨지만 여기까지 나와 매번 사가는 게 불가능했죠. 너무 멀었고 당시엔 포장도 잘 되지 않아 들통을 들고 나와야 했으니까요. 식당 아주머니는 절 가만히 보더니 웃으시더군요. 그래, 너한텐 내가 특별히 알려주마. 하지만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려주면 안 돼. 알겠지? 네, 아줌마. 너만은 특별히 이걸로 나중에 장사해도 봐주마. 어차피 우리 집엔 자식도 없는데 뭐. 아주머니는 조금 씁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아직 중학생이었던 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랐죠. 그날부터 전 장애 할머니를 따라 나갈 때마다 식당에 가서 국밥 끓이는 법을 배웠어요.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어렸던 전 따라가기가 사실 힘들었거든요. 식당 아주머니는 저희 할머니한테 식당에서 저한테 음식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셨고 할머니도 좋아하셨어요. 저도 요리가 제법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어느새 견습 요리사 비슷하게 되어 있더군요. 일을 시키시는 건 아니고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였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간혹 용돈도 쥐어주셨고요. 그 약간의 용돈이 얼마나 기쁘고 고맙던지요. 할머니 선물도 사드릴 수 있고 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즐거운 세월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너무 연세가 많으셨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셨죠. 전 또다시 혼자가 된 거라 정말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 사이 정이 많이 든 식당 아주머니가 오셔서 장례를 도와주셨고
슬픔에 젖어있는 절 북돋아 주셨죠.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제대로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네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네, 아주머니. 감사해요. 아주머니 도움 덕분에 전 간신히 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 후에도 식당 아주머니가 시골집에 있지 말고 읍내에 나오라고 권유해 주셨죠. 너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계속 주저앉고 싶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오렴. 아니, 읍내가 아니라 아예 도시로 나가도 괜찮겠다. 내가 도시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게 가서 일 좀 하다가 배워서 네 가게 차리는 게 어떻겠니? 아주머니의 호의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 세상 기댈 곳 하나 없는 저한테 이런 분이 나타나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죠.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그냥 외가에 머물면서 시골 생활에 만족해 혼자 살았을지도 몰라요. 전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소개해 주신 도시에 가기로 나갔고 거기서 일자리를 얻어 일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10대 시절 식당 아주머니한테 일을 배웠으니 일을 잘할 수밖에 없었죠. 도시 식당의 주인은 아저씨였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절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넌 정말 크게 되겠다. 일 정말 잘하고. 어린애가 솜씨가 어쩜 이렇게 좋니? 아저씨는 식당 경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셨고 덕분에 전 식당 일을 쉽게 배워나갈 수 있었어요. 애초에 10대 때 이미 많이 배운 상태였는데 그 이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감사했죠. 게다가 도시에서 하는 식당은 또 달랐으니까요. 거기서 거의 3, 4년 일하고서 저는 주인 아저씨의 권유에 따라 근처 시장에 작은 가게를 하나 냈어요. 사실 20대 초반 아가씨가 시장에 식당을 낸다니까 다들 너무 놀라시더군요. 하지만 주인 아저씨는 장사 시작할 거라면 빨리 네 장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고요. 아직 모은 돈이 모자랐을 때 선선히 돈을 빌려주시기도 했어요. 덕분에 전 아주 어린 시절에 제 가게를 열었고 제 장사를 시작했죠. 당시 시장에 연 제 가게는 진짜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솜씨가 제법 있는 편이라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국밥을 팔았는데 읍내 식당 아주머니의 솜씨를 이어받은 것을 팔았었죠. 가게는 제법 번창했어요. 가게를 하면서 식당에 야채 배달하러 오던 청년과 서로 사이가 좋아져 20대 후반엔 결혼도 했고요.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속도가 무섭더군요. 제가 결혼할 당시엔 가게를 옮겨 상당히 큰 건물 1층을 전부 다 사용했고 맛집으로 제법 소문이 난 가게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 쑥쑥 자라 매출도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자라나곤 해요. 제 가게가 그랬어요. 처음엔 그저 먹고 살기만 하면 좋겠다. 내가 가진 재주가 그거밖에 없으니 그냥 이걸로 평생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읍내 식당 아주머니에게서 배우던 국밥이 그렇게 잘 팔릴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국밥 한 가지를 주력으로 믿는 방식으로 가게를 키워나갔어요. 젊은 여자 사장이 하는 시장 국밥집으로 소문도 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도 했죠. 남편하고 결혼한 뒤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가게 진짜 사업으로 키워볼 생각은 없어? 사업? 지금도 가게 하고 있잖아. 그거 말고 프랜차이즈로 해보자는 거야. 프랜차이즈? 그러고 보니 남편 말이 제법 끌리더군요.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아님 직영지점을 내자는 거였어요.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물론 일이야 엄청나게 많아지겠지만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을 전적으로 도맡아 일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전 서울에 직영점을 3개 내게 되었고 모두 맛있다고 입소문난 덕분에 더욱 바빠졌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30 중후반쯤 낳자고 말만 하고서 저희 부부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저희가 상당히 그때 떠오르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방송 나갈 땐 그냥 지역 민영방송 정도의 인터뷰를 나갔는데 나중엔 공중파에서 저희 집에 취재도 오고 방송 출연 배경으로 섭외도 오고 그랬어요. 저도 가게 홍보를 위해 기꺼이 방송에 출연했고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지낸 뒤 얼마 시간이 흘렀을까요? 30 초반이 되어 이제 어엿한 회사 대표가 된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처음엔 아예 모르는 번호라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 먹은 남자가 제 이름을 대면서 그 전화 맞냐고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떨며 울더군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네 아빠다. 애비야. 네? 전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뻔뻔해도 아빠가 저한테 전화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대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낸 건지도 의심스러웠는데 저한테 연락할 낯짝이 있다니 진짜 상상 외였어요. 우리 딸 보고 싶었다. 뭐라고요? 내 딸아, 아빠 용서해다오. 아빠는 흐느끼면서 절 불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철면피 같던 모습과 너무 다르게 감성적으로 울먹여서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사실 전화통화가 길어지면서 아빠의 의도는 당연히 이해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구나. 하지만 그걸 머리로 아는 것과 갑자기 연락해서 울먹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제가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자 아빠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너 잘 돼서 갑자기 연락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물론 방송에서 네 모습 보고 연락한 건 맞다. 하지만 말이다. 아빠가 너한테 돈 탐내서 연락할 정도로 쿵하지 않어. 아빠는 이제 교감이 되었단다. 절대 돈 쿵하지 않어. 아빠는 변명을 하듯 말했어요. 진짜 웃기는 일이었죠.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애들 가르치는 학교의 교감이라뇨.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물었어요. 지금도 그 여자랑 사세요? 그 여자? 너희 새엄마 말이구나. 아빠는 정말 숨쉬듯 자연스럽게 그 여자를 제 새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희 새엄마 지금도 나랑 같이 살지. 이 동생도 같이 잘 살고 있단다. 걘 지금 유학 갔다가 잠깐 집에 들어온 상태고. 잠깐만요. 저한테 새엄마 없어요. 뭐? 당신 새 마누라겠지. 그 여자가 왜 내 새엄마야?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하기로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빠 한마디에 벌벌 떨던 어린애도 아니었고 이 이상한 상황이 점점 더 짜증나기 시작했거든요. 무조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는 사람이 어디다 대고 새엄마 같은 소리를 하는지. 너 지금 그게 무슨 버리장머리? 아빠는 자기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곧장 소리 지르려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제가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곧 자기가 지금 통화하는 게 자기가 버렸던 딸이란 걸 기억한 건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니, 자기가 버린 딸이라서가 아니라 유명 음식점 직영을 몇 개나 가진 오너라서 그랬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 네가 불편하다면 그렇게 치자. 아무튼 난 널 기다리고 있단다, 항상. 저를 왜요? 왜겠니? 내가 너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알아? 네 동생도 널 보고 싶어 했단다. 지금 걘 뭐 하는데요? 미국 유학 갔다가 지금은 한국 돌아왔어. 무슨 공부를 하는데 유학을 가요? 고등학교 때
신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지금은 한국 가서 물리학과 들어갔다. 아, 도피성 유학이었구나. 그 말에 아빠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 다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신학 공부하러 유학이라니 너무 뻔하잖아요. 아빠네 집안이 절대 기독교나 신학 같은 거랑 가까운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서로 뻔히 아는 사정인데 그런 소리를 하니 더 우스웠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정이 있었다. 요즘 걔 많이 말썽 부려요? 전보단 좀 나아졌다. 그러니까 누나인 네가 좀 와서 애 달래주렴. 뒷바라지도 좀 해주면 더욱 좋고. 뒷바라지요? 그래, 우리도 이제 늙어서 노후 걱정도 되고 그렇구나. 아빠는 전에 들어본 적 없이 부드러운 말투로 정말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개소리를 늘어놨어요. 전엔 그래도 양심은 없을지언정 이렇게까지 설탕 발림을 가장한 개소리를 하진 않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더 나빠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아빠가 어느 학교에 재직하는지 정도만 물어보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빠는 어떻게든 남동생과 같이 와서 절 만나고 싶다면서 말하는데 되게 우습더군요. 어느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는 남자가 20년 전에 버린 딸한테 전화해서 이제 너 돈 많이 버니까 자기네들 노후와 동생 뒷바라지를 책임지라니. 누굴 동네 호구로 알아도 분수가 있죠. 전 가만히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려서 엄마를 이해해 줄 수도 안아줄 수도 없었죠. 그게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 아파요. 엄마를 안아줄 누군가 한 명만 더 있었더라도 엄마가 그렇게 가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니, 그보다 아빠라는 저작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엄마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일단 아빠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먼저 만나봐야 제가 뭘 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아빠가 뜰 듯이 기뻐했어요. 속으론 욕지기가 나왔지만 사업하면서 그 정도 감추는 건 일도 아니게 되었기에 전 평범한 얼굴을 하고 아빠네 가족을 만났어요. 만나기로 한 카페 앞에서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마침 그때 카페로 들어가려던 아빠가 절 알아보더군요. 아빠는 제가 내린 차를 보면서 눈을 빛냈는데 너무 탐욕스러워 보였어요. 당연히 사업이 잘 되니까 저야 좋은 차 타죠. 그런데 그게 마치 자기 차라도 되는 것처럼 눈을 굴리면서 훑어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좋은 차 타는구나. 역시 방송 나올 만큼 식당도 크게 한다더니. 네, 뭐 그렇게 됐어요. 전 그냥 아빠만 만나려 했는데 뻔뻔하게도 그 상간녀와 남동생까지 같이 나왔더군요. 상간녀는 마치 자기가 저 어릴 때 했던 일들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아주 자유롭고 다정한 미소를 띠고서 남동생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전 멀거니 남동생 얼굴을 바라보았죠. 남동생은 그 사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문신에 피어싱이 완전 양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선 제 차만 뚫어져라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나, 나 기억하지? 나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 기억하지. 나도 돈 많은 누나 가진 덕 좀 보자. 아빠 너무 돈 못 벌어서 짜증나. 너 대체 무슨 소리냐? 그렇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남동생은 완전 인간 쓰레기로 키워진 것 같더군요. 가만 돌아가는 꼴을 보니 상간녀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서 그나마 남동생 있는 걸 데려다 키웠는데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골치가 아파도 쫓아내질 못한 것 같았어요. 상간녀 얼굴은 일그러지고 아빠도 남동생을 우라통 터지는 얼굴로 보았죠. 전 물끄러미 그 가족을 바라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자녀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아, 그래. 거리감을 한껏 둔 제 말투를 알아채고 아빠가 어색하게 웃더군요. 자녀분이라니. 네 동생이잖니. 난 네 아빠고. 제가 쏘아붙였던 말 때문인지 상간녀들어 새엄마라고는 안 하더군요. 그나마 지금 이 사람들이 날 보러 온 게 제 돈 때문이라는 걸 잘 아는 입장에선 다 똑같았지만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전 그다지 그쪽과 하고 싶은 얘기는 없었고 그냥 관찰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대신 아빠와 상간녀는 저한테 관심이 많은 모양이더군요. 가만 수다 떠는 꼴을 보니 아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상간녀는 아주 고고하고 우아한 사모님으로 사는 모양이었어요. 상간녀는 게다가 동네 교회에서 권사인지 집사인지 아무튼 감투를 쓰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어찌나 꼴불견이던지. 남동생은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다고 하니 그 덕을 어떻게든 보려는 양아치일 뿐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 볼 일 없다 싶어 나와버렸어요. 일단 알아야 할 정보는 모두 알았다고 느껴졌거든요. 아빠가 당황해서 절 쫓아오고 연락하려 했지만 전부 차단해버렸어요. 전 사람을 사서 그 주 주말 밤에 아빠가 교감으로 있는 학교의 앞에 현수막을 걸라고 했어요. 제가 지시하는 걸 들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있다가 말하더군요. 저 대표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벌금형 나올 수도 있는데요. 벌금이요? 내죠.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고소하려면 하라고 하죠. 제 쪽은 아예 법인에 거래하는 로펌도 따로 있는 입장인데 무섭긴커녕 가렵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벌금? 그 정도야 얼마든지 내줄 수 있었죠. 아빠와 상간녀, 그 둘을 엿먹일 수만 있다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일부러 아침에 그 초등학교 앞에 차를 대고서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현수막에는 대문짝만하게 이 초등학교의 교감 김씨는 20년 전 상간녀와 간통했다 라고 써 있었어요. 물론 현수막은 한 개가 아니었고요. 상간녀 이씨와 교감 김씨가 간통하여 김씨의 아내가 자살했다 라고도 써 있었어요. 현수막을 아무데나 걸면 요즘 벌금 문다죠. 벌금 때리라고 하고서 학교 앞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버렸었죠. 아이들 등교 시간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며 현수막을 보고는 깜짝 놀라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현수막 또 하나에는 아빠의 얼굴과 상간녀의 얼굴도 아주 거대하게 걸어놓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상간녀가 다닌다는 교회 이름도 걸어놓고 거기에 상간녀 이름도 같이 써두었고요.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길은 없었죠. 전 기분 좋게 사람들이 수군대며 지나가는 꼴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등교시키는 엄마들이 화들짝 놀라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보았고요. 아빠는 나름 교감이라 그런지 출근이 제법 늦더군요. 9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차 한 대가 교문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차는 교문 앞에서 멈춰섰고 곧 운전석에서 아빠가 황급히 내려 망연한 표정으로 현수막을 둘러보더군요. 이게 대체 뭐야? 아빠는 허둥지둥 그 현수막들을 떼어내려는 것처럼 붙들고 용을 썼지만 전문가들이 매듭 지어놓은 현수막이 그리 쉽게 풀릴 리가 있나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아빠는 허둥거리면서 차를 타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수희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현수막들을 철거하기 시작했죠. 재미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무소불위로 엄마와 저희한테 횡포 부리던 남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쩔쩔매는 게요. 당연히 전 거기서 멈출 생각은 없었고 이번엔 그 상간녀가 다니는 교회 앞에도 똑같이 현수막을 설치해 주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불나게 오고 저희 회사 앞까지 아빠와 그 상간녀가 찾아와서 기다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신경 써야 할 이유는 없었죠. 전 회사 대표라 항상 직원들과 같이 다녔고 아빠와 상간녀는 저한테 가까이 올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도 난리를 피우길래 하루는 멈춰서서 아빠를 쳐다봤어요. 뭐, 할 말 있어요? 너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썩을년, 너 같은 게 감히 아빠한테? 아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전 피식 웃었어요. 지금 유전자 제공했다고 유세 떨어요? 그 유세 애저녁에 소용 없어졌으니까 입 다물어요. 내가 교장한테 찾아가서 당신 상간남이라는 거 이야기하기 전에. 뭐? 아니면 뭐, 아예 교육청 쪽으로 찔러줄까? 나 교육청 공무원도 고위급 아는 사람 있어요. 한번 패가 망신하게 해줘? 아니면 그 상간녀 다니는 교회 거기나? 너 아빠는 부들부들 떨면서 절 노려봤지만 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결국은 분에 못 이겨 발을 구르면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사실 교육청에는 제가 민원을 넣을 필요도 없었어요. 오며 가며 그 현수막을 본 사람들, 특히 학부모들이 기함을 해서 민원을 상당히 세게 넣었다고 하더군요. 학교는 뒤집어졌고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장 보수적인 두 집단이니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곤 해도 그 둘이 간통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빠와 상간녀는 그 동네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에서 또다시 학교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는 모양이었는데 전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적응하길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주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동네에서 쫓겨나듯 이사 갔고요. 그걸 몇 번 반복했더니 나중엔 상간녀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더군요. 아빠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요. 속이 시원하긴 했어요. 아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조금 더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론 최선이긴 했지만 엄마가 떠오르더군요. 뭐 아무튼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어요. 나름 만족스러운 결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